모델 셀렉션, 디벨롭먼트 앤 트레이닝. 지금 오늘 할 거는 모델 과정에서 하는 얘기고, 특히 이제 아젠다를 살펴보면 이제 이전 네 개를 우리가 했고, 오늘 해야 될 거는 앙상블과 오토 ML, 즉 이제 모델 개발단에서 우리의 모델을 훨씬 더 이제 멋있게 팬시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오늘 할 겁니다. 근데 다들 이미 ML 다 잘 아실 테지만 뭐 앙상블이든 오토 ML이든 어느 코스든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니까 빠르게 가봅시다. 앙상블이 그래서 뭐냐? 약한 모델들을 가지고 강한 모델로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약한 모델들을 베이스 러너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기계학습의 간단한 뭐 분류기라든지 선행위 같은 모델들이 이제 위크 모델로 쓰입니다. 또 사실 이제 캑을도 많이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캑이나 데이콘 같은 이제 공모전이나 대회 같은 데서는 사실 앙상블을 엄청 많이 쓰죠. 캑을 해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22가지의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우승한 솔루션이 무려 20개가 앙상블을 썼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어떤 거는 33개 모델의 앙상블을 했대요. 솔직히 너무 호들갑 같아요, 이거는. 33개 모델 쌓을 만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이거 가지고 해석도 못하고 어쨌든 우승을 했다고 하니까 역시 앙상블은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분석가들은 너도 나도 쓴다 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왜 앙상블을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세 모델 ABC 모델이 있다 치고 이제 보팅이 예시예요. 세 모델 독립이라 가정을 하고 각 모델의 정확도가 어큐러시가 7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세 개의 모델을 그냥 따로 들고 갔을 때 제가 세 개 모델 학습해봤는데 다 70% 그냥 아무거나 쓰시죠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앙상블을 한다면 이제 보팅으로 한다면 이제 앙상블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민주주의로 다수결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개 모델은 양성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양성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보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능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좀 더. 아까 말했죠. 서로 독립인 뭐 세 가지 모델은 전부 70% 어큐리시를 갖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아래 테이블이 앙상블 모델 예측 결과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이 절반을 기준으로 위쪽이 정답인 거고 이제 아래쪽이 오답인 거거든요. 그럼 딱 절반 두 행은 다수결로 정답에 투표한 경우인 거예요. 두 개가 이제 맞췄다. 그리고 전부 다 맞췄다라는 경우를 쓰죠. 그럼 첫 행부터 볼게요. 첫 행은 모두 똑같은 정답으로 예측한 경우죠. 이거는 딱 한 가지밖에 발생할 수 없어요. 우리 그 샘플 스페이스에서. 그러면 확률은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 3개 곱인 0.7 곱하기 0.7 곱하기 0.7이 0.343입니다. 이때 0.7을 왜 이렇게 곱하냐 하면은 이제 정말 재미없는 확률과 통계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대문자라죠. 확률 변수 뭐 A, B, C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 확률을 계산할 때 세 가지 확률 변수 모두가 독립이라면 각각을 따로 알고 있을 때 이거를 그냥 곱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었어요. 정말 재미없는 수학 시간 때. 이렇게 있었고, 두 번째, 두 개가 맞췄을 때를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제 모두가 이제 0.7의 어큐리시 갖고 있는데 하나가 틀렸다 하면은 0.3이라 할게요. 그러면은 A가 0.3일 때도 있었고, 아니면 B가 0.3일 수도 있고, C가 0.3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총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맞추는 프로바빌리티에 3을 곱해갖고 0.441이 나왔다. 자, 그럼 여기 바로 올라가 볼게요. 아까는 각 모델이 70% 어큐러시였어요. 근데 여기서 앙상블을 하면은 두 가지 정답인 경우의 수가 있죠. 그래서 34 플러스 44에서 78.4. 그냥 너무 간단하게 성능이 올랐다는 게 바로 증명이 됐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집단 지성의 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유념해야 될 건 아까도 계속 말했죠. 강조를 했어요. 서로 다른 모델이 독립해야 한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모델이 서로 다른 아키텍처로 학습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보팅을 할 때는. 그래서 뭐 의사결정 나무라든가 아니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간단한 베이스 러너들을 가지고 보팅을 한다. 앙상블로 바로 기법을 가볼게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이는 앙상블 기법 세 가지를 소개할 건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ML 코스 하면 너도 나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앙상블은. 그래서 익숙하실 텐데, 그래서 강의자에서도 한두 페이지를 다 하나씩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실 분이 훨씬 적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회사에서 데스아이가 모델 배포해달라고 가져왔는데 앙상블을 썼대요. 근데 이 중에 뭐 하나 가져왔겠죠? 그러면은 이거 왜 쓰냐고 물어보면은 앙상블 모르세요? 이거 성능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팬덤에서는 그냥 어큐러시 수치 가지고 가져가고 성능만 설득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좀 느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앙상블 중 이걸 왜 썼냐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능 향상이라는 목표는 모두 같겠죠, 앙상블이. 근데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다른가? 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 가 이제 시작 출발선입니다. 손실함수를 잠깐 짚고 가자면 우리 기계학습의 손실함수는 주어진 데이터로 모델이 얼마나 학습했는지 평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MSE는 편향과 분산과 노이즈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여기 제가 강의 자료 노션에 올려놨으니까 그 레퍼런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정리하자면 MSE는 세 가지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냥 손실함수를 우리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거야, 100%.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즉 우리 기계학습이 데이터로부터 얻는 교훈이 딱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에 대한 증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퍼런스가 있고, 그래서 모델 학습시켰더니 만약에 우리가 모델이 멍청해 그러면은 편향과 분산한 노이즈 요놈들을 조지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편향과 분산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둘 다 어쨌든 편향과 분산은 예측값을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편향은 예측값이 우리 예측값이 정확히 정답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고 베리언스인 분산은 우리 예측값이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편향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림 보면은 중앙의 정답으로부터 그렇죠? X자의 이제 값들이 멀죠. 그럼 이제 이건 편향이 높은 상태다. 그리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편향이 작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서로 예측값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분산이 높은 상태이다. 그러면은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파악하면 된다 했죠. 그러면 오케이 너무 쉬워. 이거 그냥 해결하자. 근데 가장 이상적인 게 이제 넷째 결과 같은 거겠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할 텐데 사실 좀 복잡해 이걸 해결하려면. 왜냐하면은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두 가지 편향과 바이어스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 상충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들은 모델의 복잡도에 따라서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림의 왼쪽은 모델이 심플한 경우인 건데 간단한 선형 회귀 모델이죠. 예측과 정답이 대체로 많이 떨어져 있는 즉 바이아스가 이제 큰 상태. 그 대신 이제 회귀선은 분산이 작은 상태죠. 반대로 오른쪽은 모델이 컴플렉스한 경우인데 우리 MLP 같이 복잡한 심층 신경망처럼 이제 비선형 함수고 예측을 딱딱 맞게 하는 그래서 편향이 작죠. 근데 예측이 들쭉날쭉 그러니까 분산이 높은 상태인 겁니다. 결국에는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서 적절한 이제 지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사실 앙상블을 했다는 거는 이런 바이어스와 베리어스 관점에서 어떤 걸 특히 집중해서 성능을 개선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앙상블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뭐 앙상블 이걸 뭐 썼어요 하면은 이 관점에서 썼고 성능이 실제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이 관점 바이어스와 밸런스 관점에서 하나씩 봅시다. 백인은 분산을 이제 감소시키자, 분산 다루자가 목표입니다, 우리의. 현재 주어진 이제 프로블럼은 이 모델이 지금 MLP가 과적합이 돼 있어요. 그렇죠? 샘플 하나에 너무 정성 들여서 적합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노이즈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고. 근데 이걸 왜 그런가 사실 살펴보면은 우리의 모델 의도는 주어진 데이터를 잘 학습하려고 했잖아요. 그 잘 학습한 것 같아. 근데 입력된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생겨 먹었다 보니까 그냥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겨 먹었나 보다 해서 과적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모이는 뭐다? 같은 분포를 그냥 똑같이 학습을 한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목표는 베리언스를 줄이는 거였죠. 그러면 솔루션은 뭐냐면 다양한 분포를 학습시키면 되는 거야. 아까 문제점이 똑같은 분포를 학습시킨 거였으니까 다양한 관점을 가지도록 하자. 그래서 백기은 너무 간단해요. 부트스텝이라고 하는 복원 추출을 사용해서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다양한 종류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보팅하고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끝내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복원 추출은 제비 뽑기를 할 때 이미 뽑은 거를 다시 주머니 속에서 넣어 놓았으니까 이제 또 한 번 나올 수 있게 하는. 오케이. 비복원 추출을 한 번 뽑았으면 이제 그건 다시 뽑을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복원 추출에 이게 왜 좋은 거냐 하면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분포가 매 학습마다 달라요, 조금씩.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전체 데이터를 이제 배치로 때려버리면은 어차피 똑같은 배치를 계속 학습하니까 과적합이 된다고. 그러니까 복원 추출 통해서 어떤 데이터셋이 이렇게 생겨먹은 데이터셋이라면 복원 추출 통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분포도 학습할 수 있다. 이때 이제 부트스트래핑으로 인해서 또 이게 또 장점이 하나가 더 있는 건데, 아웃 오브 백이라는 이제 이게 뭐냐면 복원 추출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데 3분의 1은 복원 추출로 인해서 얘네는 추출이 안 돼. 확률상. 그러니까 얘네는 한 번 뽑혔다가 뭐 두 번 뽑히고 세 번 뽑히고 이런단 말이야, 학습 과정에서. 근데 얘네 3분의 1은 추출이 전혀 안 돼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 기계학습 학습할 때 트레인 테스트 셋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 수고를 안 들여도 지가 알아서 테스트 셋을 만들어 놨어. 이거 가지고 우리는 검증할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특징이죠. 그래서 배경은 분산을 줄이는 앙상블 기법이다. 그래서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각각의 클래스파이어를 학습을 시켜놓고 이제 여기서 뭐 보팅을 하든 뭐 앙상블을 한다라는 겁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없죠? 그래서 다시 그 한눈에 보기 좋은 그림이 하나 있길래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하이라이트 색칠된 것들이 이제 보건 추출로 뽑힌 것들인데 어떤 거는 다른 모든 데이터셋에서 동일하게 뽑혀요. 근데 어떤 거는 안 뽑히기도 하죠. 저 이 세모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포를 가지는 약한 모델들을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분류자가 바운더리가 이렇게 생겨 먹었죠. 다양한 조금씩 변형된 것들을 한대 앙상블을 모아서 최종 강한 스트롱 모델을 만든다가 배경입니다. 부스팅은 이제 두 번째 부스팅은 바이어스를 다루려고 해요. 이제 아까는 베리언스였는데 바이어스는 아까 말했죠. 편차였죠. 그러니까 모델이 멍청한 거예요. 사실 너무 간단해서. 그래서 과소적합된 모델인 거고 특히 어떤 특정 샘플에 대해서는 특히 약한 모습을 보여요. 너무 간단하게 생겨 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하드 샘플을 좀 더 포커스를 할 수 있게 도와주자요. 편향. 아까 말했죠. 특히 어떤 샘플에 대해서 약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첫 번째로 약한 클래스파이 하나를 학습시켜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정답이 되겠고 어떤 거는 오답을 내겠죠. 그럼 두 번째로 뭘 하냐면은 이 오답이 된 애들을 기억을 해놔요, 우리가. 얘 우리가 못 맞춘 데이터 샘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터레이션 때 또다시 우리의 데이터를 넣겠죠. 이때 클래스 미스클 그러니까 잘못 오분류한 이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로스를 뽑을 때 하이어 웨이트라는 게 로스를 뽑을 때 가중치를 뽑는 거예요. 가중치를 넣어서 이번에 그러니까 쉽게 말로 풀어서 할게요. 저번에 틀렸는데 이번에 틀렸어. 그러면은 심각한 거죠. 너 이거는 진짜 똑바로 알아와 하면서 웨이트를 엄청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만큼 서로 독립인 모델을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림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모델은 독립입니다. 그래서 독립의 여러 가지 모델을 학습을 해서 이제 각 모델은 그때 직접 모델의 오답의 가중치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향은 정답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직관적으로 정답을 잘 맞추게끔 학습하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XG부스트라든가 렛츠베이 많이 쓰이는데 XG부스트 같은 거는 이제 그라디언트 형사화법을 쓰기 때문에 이제 유명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션 트리에서 트리를 뻗쳐나가는 거를 한 방향으로만 해서 속도를 향상시켰다 이런 식으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다음으로 마지막 스태킹인데 스태킹도 간단합니다. 아주. 그래서 마지막 스태킹은 여러 베이스 러너들을 학습을 시켜놓고 각 모델 출력을 모아놔요. 그래서 이 출력을 메타 러너라는 실제로 마지막에 쓸 망상물 모델에 입력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예로 스팸 메일 분류 타스크에서 베이스 러너들은 뭐 광고라는 키워드라든가 뭐 무료라는 단어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건 직접적인 피처를 받잖아요. 근데 메타 러너는 밑단에 그 직접적인 피처를 받은 베이스 러너의 이진 분류, 출력 출력값, 프로바빌리티를 뭐 스팸 같다 뭐 0.8 이런 거를 그대로 받아요. 입력이 프로바빌리티인 거예요. 그럼 앞서서 보팅에 좀 더
그러니까 보팅 같은 경우는 그냥 다수결로 투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거는 좀 더 팬시한 형태인 거죠. 근데 보팅은 아까 왜 좋은지 설명했고, 보팅 좋은지 알겠는데 스티킹은 왜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보팅과 똑같아요, 사실. 근데 얘가 신경망이잖아요. 신경망이라는 건 결국에는 포인트는 메타러닝은 더 잘 맞추는 베이스 쪽의 가중치를 알아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좀 더 멋있는 거죠. 잘 맞추는 베이스 언어 쪽에 가중치를 줄 수도 있고 못 맞추는 쪽은 가중치를 낮추는 가중치 학습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킹도 많이 쓰인다. 여기까지 이제 앙상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좀 길게 얘기를 좀 했지만 왜 다들 잘 뭐 구현이든 모두 다 잘 하시는데 왜 쓰는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토ML. 사실 오토ML이 이렇게 많이 나온 순간부터 뭐 이걸 모델 왜 샀어요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성능 제일 좋던데요, 오토ML 돌리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하니까 오토ML은 강도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토ML 자체는 일단은 ML에 학습하는 이 기본적인 전반적인 구조를 정한다거나 파라미터를 정할 때 있어서 알아서 해달라라고 하는 게 오토메일인 거고, 소프트 오토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 수치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 소프트 오토메일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우리의 신경망 자체를 좀 더 알아서 정해줘라든가 아니면은 메타러닝을 좀 부탁해야 하면은 하드 오토메일로 넘어간다. 그래서 하드 오토메일로 넘어갈수록 훨씬 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높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소프트 오토ML 가볼게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건데, 하이퍼 파라미터는 우리의 모델의 뭐 러닝 레이트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초모수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연구에 있어서는 이제 약한 모델이 잘만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건드리면 소프트 모델보다 더 나을 수 있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딥러닝 학습하면 랜덤 스테이트는 저는 0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근데 이걸 잘 찍어서 설정하면 좋대. 조금 우습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이퍼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신경망의 가중치도 잘 초래하는 연구가 이미 옛날부터 있어요. 사실 2003년인가 5년인가 그 제프린튼의 리스트리티드 볼츠만 모델 그 RBM도 이게 뭐냐면 아이디어가 초기 그 신경망의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순전파 방식을 활용해서 가중치를 잘 초기화하자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신경망 이제 많이 쓰는 신경망 초기화도 이제 사비에르 초기화 기법처럼 히든 노드 개수에 맞춰서 초기화하는 그런 식으로 좀 우리의 모델을 훨씬 더 좋은 환경,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허깅 페이스의 버튼 모델만 해도 이렇게 많죠. 뭐 사이클론도 그렇고 사실 흔히 쓰는 기가스 프레임워크가 막상 안 써서 그렇지 까보면 역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게 많잖아요. 소프트 오토ML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요즘에 그냥 기본으로 하는 추세고 이미 텐서플로나 사이클론 같은 애들은 지원하니까 그냥 가져다 쓰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세 가지 있는데 이 튜닝이 있어서 랜덤 서치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임의로 몇 개 찍고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거 그냥 그거 쓰라 하는 거고 그리드 서치는 우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모든 거를 탐색을 해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만 확실은 하죠. 그리고 베이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데 이것도 몇 개 골라서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임의로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건 아니고 베이즈 추정을 통해서 바탕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네? 그러면 이 사후 확률을 사전 확률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 사후 확률을 뽑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거 있는 방식으로 서치를 해요. 빨간 이거 되게 빠르고 좋으니까 이거 쓰세요. 이제 하드 오토메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치 스페이스인데 이거는 ML 학습 중에서 필요한 아키텍처 구조 자체를 튜닝을 하는 거예요. 예, 아예 모델의 아키텍처 자체를 찾아달라고 맡기는 건데 이게 17년에 나온 나스넷이라는 건데 모티베이션은 되게 간단해요. 내 딥러닝 모델을 어떻게 짜야지? 그러면 알아서 짜줘. 예요. 근데 CNN만 해도 되게 정해야 될 게 엄청 많잖아요. CNN의 역사를 훑어보면은 뭐 알렉스 넷부터 뭐 히넷, 뭐 레즈넷, 뭐 솔직히 제가 조금 망언일 수도 실언일 수도 있는데 조금 레고 쌓기 놀이 같아요. 다들 하는 거 보면은 물론 의미는 분명 있는 것도 대단한 연구는 맞아요. 근데 저자들은 기존 연구들 보니까 이 레전드도 그렇고 BGG 같은 이 CNN 기반 모델들이 자기들만의 블록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레고 블록처럼 쌓았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이제 다 모든 방식을 찾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하나의 블록을 만드는 걸 찾고 이걸 5개를 쌓아요. 어차피 BGG나 레지드 같은 것도 어떤 중요한 블록을 하나 쌓으면 이거를 레고 쌓듯이 계속 쌓잖아요, 탑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서치가 있었고, 두 번째로 퍼포먼스 에스티메이션 스트래티지인데, 이거는 회기 또는 이제 블루 모델도 다양한 에스티메이션 기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뭘 쓸까에 대한 얘기이고, 이거를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고르기 위해서는 모델 평가 스텝 이전까지는 이걸 고정하고 평가하는 그 부분만 고쳐도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서치 스트레이티지. 이거는 아까 나슨에서도 설명드렸죠. 이 블록을 쌓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쌓아놨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쌓을까 고민하면은 아무렇게나 쌓는 랜덤한 방식이 있겠죠. 그리고 강학습으로 잘 쌓으면은 그 리워드를 주었고, 이제 더 잘 쌓게끔 학습하는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있고, 아니면 유전 알고리즘 같이 우리가 모델을 변형시켜서 자식들을 만들어놔요. 조금씩 손봐갖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거를 뽑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또는 이제 메타러너가 있습니다. 이거는 방법하는 그 서치하는 방법 자체를 배운다라는 좀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거는 이제 아키텍처하고 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러닝 알고리즘은 이제 어떤 옵티마이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우리가 주어진 로스가 있을 때 이렇게 움직여라라고 하고는 뭔가 최적화에 대한 이제 규칙을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기존의 뭐 아담이라든가 SGD 같은 이 옵티마이저들은 어떻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하에 따라서 너무 민감해. 그리고 어떤 때는 좋을 때다가 다른 도메인으로 넘어가서 어떤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바뀌면은 또 작동 안 할 때가 있어, 제대로. 결국에는 그것도 결국 우리가 서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쵸? 어떤 새로운 타스크가 주어졌어? SG 써야 돼, 아담 써야 돼. 실험해보는 수밖에 없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 옵티마이저도 신경망으로 대처하면 어떨까? 즉, 여기 SGD를 보면은, SGD라고 그라디언트 디센트 경상법을 보면은 기존의 파라미터가 있으면 러닝 레이트에 따라서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받아서 이것만큼 업데이트를 하죠. 그쵸? 너무 간단한 얘기야. 근데 이거를 업데이트를 할 때 이거를 그냥 단순한 이런 옵티마이저 함수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아예 뉴럴 네트워크로 바꾸자 해요. 아이들은 되게 신박하죠. 기존 파라미터가 있어요. 다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신경망의 아웃풋을 통해서 이걸 업데이트할 거예요. 신경망은 우리가 모든 걸 알아주길 원해요. 아이들은 되게 신박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배경 지식부터 말하자면, 이제 메타러닝이 등장한 배경부터 보면, 딥러닝이라는 게 사실 보면 예전에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이제 기계학습은 엔지니어링 피처, 그러니까 피처를 엔지니어 하는 거가 중점이었잖아요. DT를 하든 뭐 선형 회계를 하든 우리가 피처를 예쁘고 갈고 닦아갖고 잘 맞춰줘, 잘 맞춰줘, 좋은 피처라고 닦아서 이제 이거를 간단한 분류기에 넣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 딥러닝은 뭐 하냐면 CNN처럼 그냥 이 피처를 그냥 학습해버려요. 그냥 우리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할 필요가 없어. 이것도 동일해요. 넘어가는 방식. 메타러닝이 이제 학습하는 방법, 옵티마이저였죠? 옵티마이저를 지금 연구를 해왔어, 기존에.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 옵티마이저가, 그러니까 우리 모델이 학습을 하는 방법을 학습할 거야. 학습을 하는 방법을 학습할 거야? 너무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어떤 타스크가 주어졌을 때 대충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라는 방식을 학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의 어떤 학교에서 체육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얘가 배드민턴도 잘해. 그쵸? 탁구도 잘해. 그리고 새로 막 농구라는 걸 접해봤다 칩시다. 농구도 잘할 확률이 되게 높겠죠. 왜냐? 얘는 메타 러닝을 했을 때 뭔가 이런 스포츠라는 큼지막한 타스크에서 어떻게 대충 해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새로운 타스크를 주어졌을 때도 얘는 대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타스크에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게 메타 러닝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러닝을 한 건데 뭐냐면 아까 말했죠. 옵티마이저를 뉴럴 네트워크를 쓴 건데 어떻게 했냐면 학습을 시켜놓고 새로운 타스크가 주어질 때마다 이 출력 값는 아웃풋들을 이렇게 뱉어왔더니 이렇게 클러스터링 해봤더니 이쁘게 타스크들끼리 이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메타러닝을 쓰니까 실제로 함수처럼 생겨먹은 옵티마이저를 쓸 때보다 새로운 타스크가 들어올 때마다 잘 학습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러닝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왔고요. 오늘 오토ML과 앙상블과 오토ML 말씀드렸고 질문 있으실까요?